안녕하십니까. 네, 장애인 복지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장애인 생활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남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죠. 물론 아주 미시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옆에 친구와의 삶과 전혀 같지 않죠. 그러나 조금 더 한 발짝 뒤에서 조금 더 커다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한 과정과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그죠?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한 과정, 큰 과정에서의 차이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미시적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 뭐 이러한 아픔과 상처들은 다 있겠죠. 오늘은요, 그렇게 개개인별로 봤을 때 한 사람의 개별화는 상당히 중요한데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하고요, 또 장애인의 생활 주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애 주기란 뭘까요? 생애 주기. 생애 주기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반적으로 생애 주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공동으로 반복적으로 발달상의 어떠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공동으로 말이죠.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은 틀에서는 삶의 모습이 다 달랐지만 큰 틀에서는 동일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 수업을 혹시 받아보셨나요? 대학을 어느 대학이든 어느 학과를 진학하든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요 교과목을 수강을 하게 됩니다. 전공과 학생들에게는 전공이겠지만 비전공 학생들에게도 어때요? 교양 필수 정도의 아주 수준 있는 과목이 된다라는 거, 중요도가 있는 과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행사라고 하죠. 간단하게 요약해서 인행사라고 하는데, 인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심리학자 하면 누구일까요? 네, 프로이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간을 생애 주기별로 나누고 있죠. 우리 모든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이 시간에 다 끄집어 올 수 없으니까 프로이드의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고 있나요? 자, 초자, 원초화, 이런 거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뭘 생각하고 있죠? 어떤 거야? 그래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런 거 생각하고 있나요? 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거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요, 정신을 분석하는데 얘는 성격이고요, 얘가 정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얘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정신을 분석하는데 이 정신에서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식과 전의식은 커봐야 이 정도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정신세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분석함에 있어서 무의식의 영역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은요, 여러분들 빙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빙산의 일부분뿐이라는 거죠. 수면 속에 잠겨있는 이 넓고 심오한 이 세계가 무의식.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프로이드가 생애 주기로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요, 리비도라는 단어를 써요. 쾌락이에요. 유사한가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이 프로이드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쾌락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쾌락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형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기가 응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요, 만 1세, 어떤 교재에서 뭐 1.6세, 뭐 이 정도 사이에서 아이들은 무엇의 쾌락을 느낄까요? 무슨 조그만 애가 무슨 쾌락을 느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가요? 아이들도 쾌락을 느끼죠. 무엇을 통해서 쾌락을 느낀다라고 프로이드는 생각을 했을까요? 네, 구강기예요. 구강기. 아이들은 이러한 사물들을 입에 갖다 대면서 쪽쪽 빨거나, 그죠? 손에 잡히는 건 전부 다 어디로 가져가요? 입으로 가져가죠. 프로이드는 그 아이의 쾌락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냐면 신체 부위 중에서 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구강기. 자, 그런데 이때 구강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입으로 가져가는데 지지하면서 그것을 빼거나 제거하거나 지저분한 것으로 단정 짓거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에너지, 리비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로 가냐면요, 1세에서 3세 사이에는 항문기로 가요. 배설을 하면서 아이들은 쾌락을 느낀다라는 거죠. 소변을 시원하게 보거나 대변을 왕창 보거나 이랬을 때 아이들은 행복해한다라는 거죠. 쾌락을 느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또 여러분들이 오줌을 싸자마자 지지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또 그것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냄새나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아이들의 쾌락과 여러분들의 반응이 서로 엇나가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또 그 안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리비도가 항문기로 갔을 때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그 쾌락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겠죠. 소변을 싸면 우리 아들 소변 봤네, 우리 딸 황금똥 쌌네, 그러면서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면서 똥도 같이 보면서, 그죠? 저는 지금까지도 아직 아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야 초등학생 올라가요. 똥을 싸면요, 우리 아들 황금똥인가 볼까? 그러면서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래. 냄새 나나요? 알았어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어디로 가요? 그래요, 남근기로 가요. 남근기. 그래서 3세에서 5세 이 사이에는 6세 뭐 이 정도 갈까요? 6세 사이는 남근기로 가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오디푸스 컴플렉스죠. 남자가 누구를, 그죠, 아빠를 경쟁 상대로 느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남근을 부러워하면서 반면에 경쟁 상대로 느끼면서 또 반면에 아버지가 내 것을 거세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공존하는 시기죠. 남자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 같은 경우는 일렉트라 컴플렉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 모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프로이드는 잠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복기. 이 잠복기에는 지금까지 성에너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리비도는요, 신체에 있었잖아요. 구강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남근이라든지 이러한 신체에 있었는데 이 잠복기만큼은 리비도가 신체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냐? 외부적인 것들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에 있거나 아니면 학습 활동에 있거나 이러한 외부 활동에
잠시 잠깐 뭐가 있는 거예요? 리비도가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는 생식기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시작, 또 이성에 대한 관심, 이러한 일반적인 프로이드는 이처럼 리비도의 변화에 따라서 생애 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학자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생애 주기는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에릭슨도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죠. 에릭슨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은 다른 영상으로 참고하시고요. 이처럼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경험하는 모든 변화에 일정한 뭐가 있다? 순서, 패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이 가만히 봤더니 김진은만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패턴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으면 훨씬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생애 주기를 살펴보고 있고, 특히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애인에게도 장애로 인한 장애인의 삶 속에 생애 주기가 있겠죠. 그렇죠? 장애로 인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비장애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떠한 추가적인 또 새로운 그러한 모습들, 패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인지와 지원이 같이 병행된다 그러면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패턴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생애 주기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각 생애의 시기에 요구되어지는, 그죠? 아이 때, 어른 때, 뭐 청소년기에도 마찬가지. 각 시기에 요구되어지는 개인적 차원의 발달 과업과 그에 따른 가족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러한 적절한 지원,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평균 수명도 인간의 평균 수명과 더불어서 같이 증가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냐 하면 삶에 대한 관심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 아동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어떤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의료적인 치료라든지 이렇게 단기적인 접근에 우리가 급급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러한 치료 과정에서 계속적인 어떠한 이론과 그리고 접근 방법이 이렇게 축적되면서 이제는 패턴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에서 어떻게 해요? 개인과 환경에 대한 균형적인 관심에 이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발달은 개인이 속한 연령 집단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이 학습하게 되는 근본 가정 전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애인의 생활 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의 생활 주기를 살펴보기 전에 장애 유형별 장애 특성들, 인구 사회학적 구조가 다르거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PPT 화면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자, 제주 장애인의 인구 도표를 보면요. 0세에서 9세의 장애 인구는 얼마냐면 491명이에요. 남자와 여자 밑에 표는 막대 도표는 남자와 여성이기 때문에 전체를 그냥 통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서 30세에서 39세가 되니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30세가 넘어가면서 장애 인구가 발생 출현율이 훨씬 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30세 이전까지는 완만한 기울기로 증가했다 그러면 30세가 넘어가면서 급경사를 이루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산재라든지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발달상의 장애보다는 어떤 환경상의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50세가 넘어가면서 50세에서 79세까지 어때요? 다시 완만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는 무슨 뭘 얘기하냐면 일단 직장 생활에서 많이 이제 어때요? 정년이라는 것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위험한 어떤 사회 환경에서 이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고령화된 장애인이 아니라 노화에 따른 장애인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장애가 돼서 나이가 든 65세가 넘은 장애인이 아니라 65세가 되면서 점점 시력이 상실되거나 청력을 잃거나 이러면서 추가적인 장애가 더불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기울기는 다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다시 79세 이후부터 어때요? 급 감소하죠. 이것은 뭐예요? 평균 수명, 인간의 평균 수명에 거의 다다르면서 뭐예요? 장애가 있든 장애가 있지 않든 뭐예요? 평균 수명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주의 장애 인구 도표를 보면 지금 보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냐 하면요. 70세에서 79세 인구의 장애 인구가 가장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예를 들어서 50세를 단위로 끊으면요. 이미 우리나라의 70% 이상, 약 80%가 뭐예요? 장애 인구의 약 80%가 이미 50세 이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65세로 끊더라도 45% 이상이 고령 장애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5세별 연령으로 다시 쪼개봤어요. 5세별 연령으로 쪼개봤더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의 장애 인구가 어때요? 50에서 59세 이 사이의 남자 장애 인구가 엄청 많죠. 반면에 여성의 장애 인구는 언제? 이거 장애 전체예요. 우리나라. 제주도의 장애 인구가 총 몇 명이에요? 약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같은 경우는 75세와 79세 쪽에 장애 인구가 많죠. 그러면 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남자는 이러한 산업 환경에서의 장애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장애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는 뭐냐 하면 고령화된 장애인이에요.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인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고령화되는 경우고 여자인 경우는 나이가 많으면서 갑자기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노화에 의한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인구 자체가요. 어느 순간 70세가 넘어가면서 남성 장애인보다 여성 장애인 인구가 훨씬 많아지고 있죠. 이것은 아마도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의 차이로 인한 것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장루 요루 장애를 봅시다. 우리가 큰 패턴에서만 볼게요. 이 화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되니까 저는 큰 패턴에서 보고 여러분들이 나는 좀 더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화면 일시 정지해서 여러분들이 각 영역별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루 요루 보면요. 언제부터 발생하냐면 봐봐요. 50세 이후부터 발생하고 있죠. 물론 장애 인구 전체 장애 인구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사람 수예요. 옆에 있는 각각이. 자, 전체 장애 인구 수가 많지는 않지만 50세 이후에 그러니까 50세 이전에 장루 요루 장애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봐봐요.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자, 내전증. 여러분들 내전증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간질장애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보세요. 어디에 많이 분포가 되냐면
역시 젊음보다는 여기 25세에서 이쪽에 많이 분포되고 있고, 어때요? 여성 장애인이 조금 더 많죠. 그리고 평균 수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때요? 70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인종 돌아가시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심장 장애를 볼까요? 요 두 가지만 같이 비교해 보셔도요. 자, 심장 장애는 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요. 남성의 경우가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봐요. 언제까지? 약 90세 되기 전까지 심장 장애인은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장애 유형별로 우리가 생애 주기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장애 유형별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그것들을 생애 주기에 접목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호흡기 장애도 보세요. 어렸을 때는 별로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많고, 누가 훨씬 많아요? 남성의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폐장애 볼까요? 자폐장애는 아주 상반되는 거죠. 뭐 옆에 호흡기 장애가 있어서 호흡기 장애라고 상반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호흡기 장애와 자폐장애는 그 특성이 상반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폐장애가 어때요? 40세 이전에, 40세 이후에 자폐장애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폐장애인의 사망시 평균 연령을 보면요, 30대가 안 돼요. 20대예요. 그러면 자폐장애인이 있는데 이 자폐장애인을 생활 주기를 노년기까지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뭔가를 기획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다른 장애 유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자폐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애 주기를 고려할 때 그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왜 또 자폐장애인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다른 장애 유형보다 사망 나이가 빠른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간장애도 보고, 남자들이 많죠? 평균 연령 볼게요. 언어장애, 언어장애도 남자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볼 수 있고, 어린 5세에서 9세의 남자 아이들의 언어장애가 많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장장애, 신장은 뭐라 그랬어요? 콩팥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남자들이 훨씬 많죠. 뭐 술도 많이 드시고 일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정신장애는 약간 비슷한, 그죠? 패턴으로 보이고 있고, 나이 연령대를 보라고 이 도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령대를 같이 좀 봐주시고요. 지체장애, 지체장애인지 뭔지 아시죠? 어떤 그 외형적인 사고를 당했을 때, 그래서 남자들의 지체장애인이 많죠. 이 산재라든지 이러한 부분, 여성들은 고령 이후에 여성들의 지체장애인이 많죠. 이거는 뭐냐면 아주 심한 관절이라든지 허리 수술이라든지 이러한 수술로 인해서 지체장애인, 장애인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내병변 장애, 내병변 장애인도 나이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여자가 많죠. 나이가 적을 때는 남자가 많은데, 이거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추가적으로 내병변이 발생하는 경우, 80이 돼서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지적장애인이요. 지적장애인은 봤더니 나이가 어린 연령층에서 특히 또 남자가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안면장애인은 장애 인구 중에 가장 인구수가 적다라고 얘기를 했죠. 도표상으로도 숫자가 엄청 작죠. 제주도의 안면장애 인구도요. 그리고 연령대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도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평균 수명과 나이가 들면서 뭐예요? 고령화된 장애인이 아니라 노화에 의한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죠. 나이 50이 넘으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백내장 증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이 넘으면 보통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이 조금 칙칙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뭐 특별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눈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주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른 연령별 인구 분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애 주기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인구 분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작업을 했었고요. 생애 주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우선 우리가 중요하지만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어떤 특성과 서비스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